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 을지연습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엇갈린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을지 국무회의에서 나온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통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바꾸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을 하나 지적해 본다고 한다면 역시 안보 분야라고 좀 봐요. 그 이유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나름대로의 뭐 전쟁 준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고 핵이 없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럼 뭐 현 정부는 그걸 한미일 공동, 특히 이제 포괄적 협력 체제를 통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지극히 아주 좋은 결정이고 그리고 그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죠. 북한의 핵을 우리 머리 위에 놓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표현했을 때 물론 이거를 자꾸만 우리는 이제 외교적 문제를 했을 때 미국은 외교 문제에 한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주 강력한 중국 견제 정책을 폈잖아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것이 바뀌나요? 거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그걸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 때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예. 한미일 관계가 이제 더 이제 강화되는 거죠. 한미 동맹은 당연히 있는 건데 한일 관계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도 사실 뭐 한일 관계가 좀 불편했죠.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고 한미일이 북핵이나 우리 김 교수님 지금 말씀처럼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안보 동맹을 맺어 나가는 건 물론 한일 관계를 아직 뭐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당연한 조치라고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한미일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예. 근데 문제는 북중러와의 관계, 특히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인데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 걸 보면은 미국의 이제 태평양의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큰 틀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중시해야 될 게 공동선언에 중국을 이제 영내 국가 중에서 현재 안정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한국도 같이 공동선언에 이제 입장을 같이 한 거란 말이죠.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러시아의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정확하게 미국의 러시아나 대중국 견제하는 그 전략의 일환인데, 그럼 대한민국이 1992년도에 중국과 이제 그 대외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이 대중국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대단히 이제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한미일 관계가 더 이제 공고화되고 경제 공급망도 강화하고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나라 문제에만 국한할 수는 없어요. 포괄적인 이슈라든지 전략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조심스러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 경직돼 있고 그렇다고 현재 우리가 북한에 뭐 대화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의 관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죠. 한미일 관계가 있는 이 한편에 지금 북중로가 이제 밀착되고 있는 구도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구도 속에서 과연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성찰은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우리가 훨씬 높아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야 반응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면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익의 실체가 없었다는 민주당.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양쪽의 의견 중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준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뭐 미국과 이제 일본과 특히 일본과의 이제 관계 때문에 더 그러는 거란 말이죠. 예. 뭐 한미 동맹이야 뭐 공고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일 관계에서 지금 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좀 이제 진보 성향의 신문은 이걸 준군사 동맹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일 관계를 뭐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고요. 이걸 뭐 굳이 뭐 진보다 보수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미일 관계가 점점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확실한 대외 관계의 변화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지금 야당과 여당이 전혀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내 여론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한미일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대외적인 그런 도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대외적인 도전이 있는 것이고 대내적으로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특히 이번에 이제 일본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또 이따 오염수 얘기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여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국내의 여러 가지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과연 있었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국내 여론이 이게 갈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더 앞으로도 실행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예. 이렇게 하려면 뭔가 국내적으로 그런 어떤 다른 의견들 좀 이렇게 뭔가 합의를 모색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냐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현재 추세를 볼 때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갖게 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뭐 그렇게 변할 수가 없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또 변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점을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기조는 안 바뀌잖아요. 우리 네. 바뀐단 말이에요. 특히 대일 관계는 그렇다고요. 이런 것들을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공고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나 어떤 절차 같은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내외적인 도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영준 교수께서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이전과 다른 면을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예.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한미일 협력 체제를 제도화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자기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다른 국가들이 그 문제를 마치 국내 문제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진전이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제도화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예. 이뤄졌고 두 번째는 지속화 공고화라는 거죠.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번 끝나고 다음 이벤트화된 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미일이 최소한도 정상이 한 번씩 모이고 그것이만이 아니라 뭐 안보 포함해서 경제 또 기술 이런 부분 속에 관련된 장관들이 정례하에서 만든다는 것이 그런 공고화됐다는 부분 속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실익화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성과자라는 부분에서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뭐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다르는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국민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준군사 동맹이고 국익에 실체 없는 들러리 외교라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야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국민들의 그 성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나요? 이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과 상의를 합니까? 문재인 정부 처음에 나왔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뭐죠?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3불 1한. 이거는 완전 군사적인 굴욕과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과 상의를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준군사동맹 아니에요? 라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어떻게 중국과 준군사동맹이냐. 나름대로의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기 때문에 한 거라고 아마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항변할 거예요. 똑같은 거죠. 정권이 바뀌어서 자신들의 국정 기조에 맞게끔 하는 외교적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다 국민들과 같이 상의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나요?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외교 정책을 잘했고 그거에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좋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굴욕적이다. 더 나가서 중군수 동맹 같은 그러한 형태를 보였다고 하면은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보여준 내용이나 또 과정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지금 야당이 말이죠. 예. 야당이 지금 현재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의 이 상황을 무조건 이렇게 폄하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포괄적인 이슈를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봐도 공급망을 강화하는 거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번에 공동선언에 중국과 러시아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름이 같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지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은 오로지 잘했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점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게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물에 반잔을 채웠으면 일본이 반잔을 채워라 이런 얘기였는데 아직 일본이 그런 성인 보이고 있지 않다고요. 이제 한미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점을 지적을 해 나가야죠 국민의힘도. 그 야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외교 부분도 이렇게 정쟁화로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극단적으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좀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자기네 정당의 어떤 관점으로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승적으로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어떻게 부합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적을 같이 해나가야죠. 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양당이 다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앞서 이제 최창렬 교수께서 잠시 뭐 방류 오염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류 시기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류 설비를 시찰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방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예고된 과정, 예고된 수순으로 일본은 가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뭐 한 몇 달 이상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반대 70% 이상 나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를 찬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아닌지는 누가 평가를 하느냐? 일본이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IAEA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기구에서 이 점검을 했고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방류를 어떻게 된다죠? 저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IAEA 결과를 존중한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은 IAEA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지난 정부 때는 IAEA 결과를 존중한다고. 지금 와서는 IAEA 결과를 존중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모든 점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류와 관련된 거를 IAEA와 더불어서 점검하고 우리 정부도 그 기준에 어긋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8월 말 정도에 방류한다는 건 그 이전서부터 계속 나왔었던 건데 그래서
오염수와 관련돼서 오염 처리수라는 것에 강점을 두느냐, 그냥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냐라는 그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거다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면 저 사람은 친일 사람이다, 친일적이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로 해외에서는 트리티드 워터, 처리된 워터라고 얘기를 해요. 처리 방류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외국 언론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서 지금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은 형태로 또다시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돼서 논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몇 달간의 장애 집회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민주당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이제는 민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예. 합니다. 방류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이제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오염수 관련 공방은 이제 여야 간에 좀 재점화되는 모습이고, 국민의힘은 뭐 후속 검증 주력할 때다, 민주당은 헌법 소원까지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방류를 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지를 않고, 아까 저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기로 보내면 제일 좋겠죠. 이 공중으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럼 육지에다가 버리면 제일 좋지 않냐라는 또 일각의 또 그런 극단적인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거, 오염 처리수가 됐건 오염수가 됐건, 일반적으로 오염수라고 그러니까 저는 오염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 이슈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제 점검을 했잖아요.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민국 전문가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의 이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미국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할 수 해봐야 별로 뭐 효과는 없을 거예요. 단지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어민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예. 어민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이나 일본에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까지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앞으로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고 조금 진전된 얘기,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반대한다는 얘기보다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야당과 비판 여론이 있다, 이런 걸 잘 인식해라 당신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자꾸 야당한테 그런 어떤 그 꼬투리가 잡힐 만한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그런 부분은 뭐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일본 총리 앞에서 당신들 그거 방류하지 마시라고 못 그런다고요. 그건 야당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그걸 인정하고 감안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대한민국의 반대 여론이 심각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좀 하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것들을 좀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좀 전략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거.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공방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진위 공방도 지금 여야 간에 다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저희가 좋을 뭐 것 정확하게 같아요.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 정부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했다. 상식적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입니까? 여하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돼서 국론이 분열돼 있고, 야당이 아주 굉장하게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또 장애 집회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부의 인사가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정부 관료자가 얘기했다면 이건 선거 개입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느 지도부가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좀 진실 공방이 또 벌어지니까 이 문제 끊임없는 정쟁화의 부분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 이면에는 이제 한일 관계에 관련된 우리의 그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굉장히 그 소모적인 논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기존에 이제 최창렬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부터 제가 드리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일본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건 뭐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아사히 신문 이 기자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의 뭐 정확한 이름을 박구현 차장인가? 하여튼 그 박 차장이라는 분이 국무조정 1차장이더라고요. 그분이 정식 부인을 했어요. 이런 거를 요청한 적이 없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아사히 신문 이 기자가 이걸 아무런 또 근거 없이 썼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절대로 정부에서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네. 제가 100%까지는 아니라도 99.9%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이제 아사히신문 기자가 우리 국내에서 뭐 다른 뭐 정부 관계자하고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다른 맥락에서 얘기한 거 이게 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문제 가지고 저는 더 이상 공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텐데 정부 공식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내년 총선 전에 방류해 주시오. 제정신 아니죠. 만약에 이런 얘기 정말 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는 만약에 그 아사히 신문의 기자가 한국의 어떤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밝히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야당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예. 이건 아사히 신문의 문제예요, 이건. 아사히 신문이 우리 한국에 누구누구에 들었다고 근데 원래 취재원은 안 밝히게 돼 있으니 이건 알 길이 없죠. 그게 정말 이게 자기들이 정말 진실대로 보도한 거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빨리 정정 보도를 내야죠. 이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사히 신문 대단히 무책임한 거예요. 예, 정정보도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정보도 요청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요청을 해야 근데 할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정치 영역에 가면 이제 진실 공방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를 계속해서 나름대로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공론화하면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탈진실 시대에는 믿을 것만 믿고 볼 것만 보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큰 전략일 수도 있어요. 무시한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그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이런 그 실익이 없는 논쟁에는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뭐 오보와 관련돼서 그 민주당에 있어서는 그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는 계속해서 정정보도라는 거를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정치적으로 옳은 길인가라는 부분들인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또 정정보도 문제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결국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된 그러한 논쟁의 연장선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아사히 신문이 스스로 좀 매듭을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침묵도 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네. 있다. 하나하나 그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은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떤 이 말씀하시겠어요? 문제는 아사히 신문을 또 여기다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 국내 신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 이슈가 좀 커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사히 신문이 양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밝혀야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뭐 정정보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근데 않다고. 가능할까요? 아사히 신문이 그런 결정을 안 하겠죠. 해서? 안 하는데 책임 좀 져야죠. 지금 아사히 신문이 모르겠어요. 어떤 논거에 따라서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알 길이 없죠. 예.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사히 신문이 얘기 좀 해야 되는 옳고 거예요. 그름의 관점에서 네, 그렇게 해야 그런데 한다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이신 문제를 거죠? 가지고 정정보도 해라 말아라 하면요. 국내적 공방은 물론이고 한일 간의 공방을 또 치닫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슈를 키워주는 것이고 예. 아무에게 도움도 안 돼요. 단지 아사히 신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열기로 했던 과방위 전체회의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예고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제와 관련돼서 부적격이라고 먼저 단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 청문회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뭐 공방 치르고 그러고 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그걸 다시 이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러한 것들이 언제 정례화됐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시작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잘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었죠.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건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재송부를 안 한 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재송부 없이.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를 무력화시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상임위원회 인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회 인준 받는 2단계 인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인준 투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라든지 대법관 이런 분들만 인준 투표를 국회 본회의에서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 보고서가 이게 채택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로죠, 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과거 같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보고서 채택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재송부를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3일 날 지금 방통직무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효재 의원과 김현 의원이 지금 임기가 끝나요. 임기가 그럼 23일까지죠. 지금 예. 이상인 위원 혼자서 남게 되는 방통위가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빨리 이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그 부분을 매듭을 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둘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재송부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과방위 상황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는가라는 질문까지 던져주신 그러니까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관행화된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국회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국회의 하나의 대정부 견제 권능이에요. 이것도. 원래 국회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 헌법 구조가 뭡니까?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각자 견제와 균형,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이 마냥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법이 도입된 거라고요. 근데 인사청문회 법이 도입됐지만 구속력이 없단 말이죠. 지금 말씀처럼 미국은 인증을 받는데 우리 인증이라는 게 국무총리나 이 국회동의라는 게 몇 개 안 돼요. 직책이 말이죠. 예. 국무총리, 뭐 예. 대법관 몇 명이 안 된다고요. 그냥 청문회 거치고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또 날짜 정해서 그때까지 안 오면 임명한단 말이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꽤 많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근데 이게 거의 뭐 이제 정권이 지나가면서 이게 더 좋게 정착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들도 예.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게 나와도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의혹을 해소한다는 노력보다는 그냥 적당히 그 자리에서 때우자. 하루 그냥 아침 9시, 10시부터 아주 끝까지 앉아있으면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당은 계속 호위무사처럼 비호하고 야당은 계속 이제 뭐 정책이나 역량 이런 자질보다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를 계속 이제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버티기 관행화됐다. 청문회가. 예. 청문회법을 고치든지 아예 화끈하게 청문회를 폐지하든지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두 분께서 모두 이제 학자시니까 청문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저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한 글도 쓰고 예.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요. 청문회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만 하고 정책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라는 문제. 또 나가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 대상을 정할 때 그 검증을 할 때 백악관 수준에서는 상호 그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주도해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는 뭐 저 FBI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자 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 잡아낼 수 있는 건 잡아낸다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백악관 그 점증 시스템에서는 백악관이 검증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요구를 하면.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거를 검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예.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준투표를 그걸 한다는 이 네 가지 사항이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정비를 한 다음에 청문제도를 내실화시키고 효율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부족한 제도는 그대로 가만 놔두고 그 안에서 정치적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청문제도가 채택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특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완전히 뭐 청문회는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청문회 제도를 다시 어떻게 잘 복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그러니까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데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뭐 제도적인 청문회 제도와 관련된 개혁안은 지금 제가 국회 찾아가 보는 10개, 20개도 넘을 거라고 봐요. 산적이 실행을 있을까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의회는 제가 볼 때는 능동적 의회가 아니라 그냥 주변형 의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주변적으로만 머무는 그러한 의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의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청문회도 바로 정쟁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예. 청문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좀 뭔가 내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좀 합니다. 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청문회에 대한 보완책도 아마 발의가 돼서 통과가 금방 되지 않았을까라는 맥락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문제도가 잘못됐고 청문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지금 이 얘기는 수백 번이 더 될 거예요. 아마 숱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말씀 많이 드렸고 그런데 모를 리가 없어요 의원들이.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또 같은 얘기인데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지금의 야당이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당들은요.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걸 반대를 통 못해요. 그게 정당이냐고요 도대체가. 정당이 후보자를 배출해가지고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른바 집권 여당 아니에요. 룰링 파티. 근데 왜 대통령이 지정했다고 해서 지명했다고 내정했다고 해서 왜 비판을 못하냐고요. 그 의회가 여당과 정부가 하나의 그 집권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이런 일상적인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건 해야죠. 그럼 이게 걸러질 수 있고 공방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청문회제도를 정비하면 되는데 이거 무조건 공모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로남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로남불 얘기가. 저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청문회제도를 폐지한 건 제가 아까 그냥 뭐 극단적으로 한 얘기고 폐지할 네. 수 없죠. 더 이제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주제는 어쨌든 간에 자꾸만 국민들에게 이 사람을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런 식의 청문제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무력화라는 말씀하지 무력화돼 있는 거잖아요. 완전 하나의 요식행위 절차에 그치는 이런 건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언제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치는 이제 보완책의 방향을 이제 김영준 교수께서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최창렬 우리도 교수께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왜 그거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못하냐고요. 보시는 거예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한미일 같이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그거 하나 못 고치겠냐고요.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구세청이 없습니까? 경찰이 없습니까? 검찰이 없습니까? 왜 못할까요, 이거를? 대통령의 권력 구조 내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명하면 이걸 안 되는 구조. 이걸 바꾸면 돼요. 그 의원들이 바꿔야 누가 바꿉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권한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이제 과방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는데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김영준 교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의원 임기가 네. 23일까지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24일에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거든요. 저는 이제 방통위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만든 저때 그때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정통부를 해체하고 방통위를 만든가? 또 내용을 보니까 5분이 합의제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3분은 여당, 2분은 야당이라고 해서 아예 3대2 구조로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항상 나오잖아요. 지금 KBS MBC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여당 추천목, 야당 추천목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뭐 이게 늦어지면은 23일 이후에는 이상인 위원 혼자서
이걸 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참 너무하다라는 특히 이제 방송통신과 관련된 그 업무라는 게 굉장히 또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앞으로는 이게 단순한 뭐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의 방송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그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조 자체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게 이제 합의제냐 협의제냐 만약에 합의제라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로 하면 못 가는 건데 이거는 협의제로 돼 있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그 인원수 부족에 대한 문제 더 나가서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 후보자가? 예. 하더라도 예. 나머지 이제 위원들을 어떻게 임명할 거냐를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위원 빨리 임명하라는 걸 가지고 또 논쟁이 길어지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이제 점점 더 멀어질 텐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치적으로 어떻든 간에 해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방통위의 인원 구성 구조 자체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아, 저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당 추천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여당 편만 들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야당 추천도 마찬가지고. 왜 언제부터가 이런 게 생기냐고. 이게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 아마 이제 공평하게 하자, 균형을 갖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균형을 갖는 게 아니라 여당 추천으로 들어오는 인사들은 그냥 여당 편만 들고 야당 추천으로 들어오는 인사들은 또 그쪽 편만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그렇고 이런 구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글쎄 무슨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도입은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이러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왜 정쟁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쟁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을 거기에 들어가야죠. 근데 처음부터 편향적인 인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씀. 아예 편향적인 걸 하라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말 뭐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